청와대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29일까지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이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 박으면서 29일까지로 대면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해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유영하 변호사의 태도라든가 그 청와대의 입장을 볼 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응해버리면 이때까지 사실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가 비중립적이다, 중립성을 상실했다 이런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고 특히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로 이것도 넣자고 할 정도로 잘못된 태도다 이랬는데 네. 지금 와서 이걸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겠다면 매는 매대로 맞고 다시 이렇게 검찰에 불려나가는 모습 그렇게는 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가 그 사의를 다시 걷어들였다, 반려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 반려로 어떤 청와대 입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딴 분들이 청와대 반려했다, 최재경 수석도 또 철회할 것이다 했는데 네. 제가 잘 아는 최재경 수석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청와대와 어떤 최재경 수석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을까. 네. 최재경 수석으로서는 있죠. 친정인 검찰 그리고 진짜 검사라고 해야 될 사람인데 이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발하는 모습을 자기로서는 좀 참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최재경 수석으로서는 아마 지금 계속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라는 아마 자세를 견지했고요. 응하고 나서 우리가 무슨 법률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 이랬을 거고 네.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몇몇 분들은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고 도는 분들은 그러지 말자고 거기서 아마 알력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이루지 않을까,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지금 거두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의를 거둬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은 검찰을 어떻게 통제라 그러면 이제 지휘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휘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검찰의 공소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 공소장에서 대통령을 범인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어떤 네. 도의적인 책임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수남 총장에 대해서 수사의 총책임자는 김수남 총장입니다. 뭐라 그래도 네. 김수남 총장은 근데 임기제래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소리 못하니까 이 두 사람을 본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걸 통해서 사의를 표함으로써 김수남 총장 내지 검찰 수사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을 하면서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 24일에는 삼성, 롯데 그리고 SK, 국민연금공단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이 제3자 뇌물죄인데 어떤 근거인가요? 삼성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있었죠. 네. 이게 이재용 지금 회장인가 부회장의 어떤 삼성 지배권 확보를 위한 방법이다 해서 사실 객관적인 투자 단체에서는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삼성물산의 주식이 너무 저평가돼서 합병이 돼버린 거예요. 네. 1대 0.35로. 그래서 반대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걸 찬성해 버렸어요. 네. 그때 무슨 기금관리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지금 현재는 안종범 수석의 지시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찬성으로 돌아서서 합병이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사실 6천억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통령의 어떤 힘이 작용했지 않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삼성이 그 전에 돈을 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제3자 뇌물 공유가 되는 거고 네. 롯데 SK는 사실 면세점을 좀 탈락했었죠. 작년에. 탈락했는데 계속적으로 2월 달에 독대를 했느니 마느니 회장들이 네. 그러면서 4월 달인가 5월 달에 면세점 다시 공고를 내면서 네. 이 두 기업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안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 과정에 네.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냐. 그리고 또 때마침 70억, 80억을 또 요구한 게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주변 정황이 대통령이 지시 아니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뭐 대통령도 물론 문제겠습니다만 기업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쉽게 하는 말로 뇌물죄는 쌍벌죄입니다. 네. 뭐 간통죄가 그 두 사람이 없으면 간통죄가 성립 안 하듯이 지금 없지만 뇌물죄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뇌물 수수로 처벌받는다면 이 뇌물을 준 쪽도 뇌물 공여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재벌 총수들이 지금 뭐 재판 받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 전에. 네. 이게 또 다시 뇌물 공여로 들어가면 이게 또 특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재벌로서도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뇌물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될 텐데 이 뇌물을 받은 아니, 사람 받은 자는 미르라든가. 네, 그렇죠. 그다음, 아,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제3자 지금 뇌물죄라고 그런 겁니다. 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업들의 조사만을 가지고 이게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건가요? 아, 혐의가 입증될 수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제 관례상 또 상대방이 대통령이고 보통의 수사의 경우에 이 뇌물 준 쪽이 어떤 비자금 장부라든가 아니면 계좌 추적 내역이라든가 이걸 들이대면 공여한 쪽에서 보통 인정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안 그러면 횡령죄 죄책을 또 크게 뒤집어 쓰기 때문에 검찰에서 딜도 하고요. 네. 불어라 받은 사람을 그러면 당신들 죄를 좀 약하게 해주겠다. 네. 뭐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이 뇌물죄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네. 그 준 쪽이 우리 뭐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지금 안 그래도 이영복 회장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그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다 불면 받은 쪽에서 부인할 수가 없죠. 네. 준 쪽이 그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 줬다고 일부러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금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대통령이고 해서 그래서 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거는 좀 이때까지 관례에도 안 맞고 또 이거 네. 워낙 큰 사건인데 네. 안 맞다는 취지죠. 본래는 입증은 가능합니다. 수사 안 하더라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럼 건가요? 뭐 지금 인천지검의 뭐 이모 검사가 뭐 내부 통신망에 네. 뭐 체포영장 발부한다 그러는데 네. 아마 젊은 검사의 혈기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헌법상에서는 그 강제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국민 여론에 힘입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한 가지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쿠바의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타계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쿠바 공산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찰 수사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죠. 이경재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마치 대통령의 공소장인 것처럼 지금 작성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법조인으로서 공소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형식적으로는 박 대통령을 마치 주범처럼 표현한 거는 맞습니다. 네. 이경재 지금 변호사는 기소도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주범처럼 갖다가 표현하느냐. 네. 이 부분은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갖다가 다시 계속 그 압박하기 위한. 그런데 그 공소장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 이 최순실 씨가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기재돼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KD 코퍼레이션이라고 11억 그 납품주라고 정몽구 회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네. 그다음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최순실 씨의 광고회사의 일감주라고 했다는 거 60몇 억원치. 이거 대통령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최순실 씨가 부탁해가지고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이 법을 아는 분들이 어떤 실무에 관여한 사람들이 좀 자세히 검토하면은 이건 최순실 씨가 역시 우리 그 문고리 3인방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관천 씨도 네. 진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 그랬잖아요. 그 공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주장은 형식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검찰이 또 기업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업들도 뭐 다 계산을 해보고 따져보고 그 돈을 냈다는 건데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검사 출신인데요. 네. 이 중소기업, 이런 작은 기업들은 사실 검찰한테 참 약합니다. 세무서에서 약하고 네. 워낙 그 약점이 많거든요. 그 약점 많으니까 무슨 지은 죄가 많으니까 스스로 그 어떻게 굴복한 거 아니냐인데 네. 사실은 여기 지금 관계되는 기업이 SK, 롯데, 삼성 대기업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그런 약점보다는 어떤 특혜, 그 아까 말한 면세점 특혜라든가 네.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경재 변호사는 조금 그 시각이 너무 좀 디테일하다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 자,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실세 위의 실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치권에서도 일부에서는 소환 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은 지금 네. 우병우 수석이 있죠. 직무유기도 네. 사실 어렵습니다. 그거 입증이 네. 물론 우리 충분히 의심은 가는데. 네. 근데 그 김기춘 실장은 비서실장이지 이 민정수석 위에 보고받는 자리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민정수석이 그 정도 어려운데 민정수석으로도 보고받는 김기춘 실장한테 어떤 지금 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인데 직권남용은 아닌 거고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 우병우 수석한테도 어려운 이걸 갖다가 김기춘 실장한테 의심은 가고 네.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지금 많이 김종하고 최순실 소개시켜 나오지만 네. 소개시켜준 것만으로는 무슨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네. 자기가 어떤 다 알면서 어떤 자기 직책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얘기 나와야 되는데 김기춘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에 완전히 산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검찰 수사 대응이라든가 검찰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다 해놨겠죠. 힘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